불 꺼진 조용한 거실,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그 안으로 보이는 노트북 화면 속 내 사진. 그날 나는 내 장례식이 이미 끝까지 짜여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때였어요. 2년간의 투병 끝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아니야, 당신이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장 확인해봐. 내가 준비한 게 있어. 그게 남편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장례를 치른 뒤 저는 남편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5억 원 보험금이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던 남편이 몰래 보험을 들어뒀던 거예요.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면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야. 아들 준호였어요. 준호는 당시 35살. 결혼도 안 하고 일만 하던 아이였죠. 어서 와, 준호야. 문을 열었는데 준호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미란이라고 해.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 김미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기뻤어요. 젊고 예쁜 아이였거든요. 무엇보다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준호 씨한테 정말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예의도 발랐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준호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혼수며 예물이며 준비할 게 많았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엄마, 할 말이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신혼집이 문제가 생겼어. 전세금이 부족해서.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란이도 함께 왔는데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부족해서 어머니한테 말씀 안 드리고 해결해보고 싶었는데. 미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남편이 남긴 보험금.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그래, 아들의 새 출발을 도와주자. 다음 날 저는 준호와 미란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준호야, 미란아. 잠깐 앉아봐. 그리고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엄마, 이게 뭐야? 5억이야. 너희 신혼집 마련하는 데 써. 뭐, 준호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안 돼. 이건 엄마가 쓸 돈이잖아.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이 돈을. 미란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괜찮아, 너희가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소원이야. 이게 아빠가 너희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마, 평생 갚을게. 정말 고마워요. 준호가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미란이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그 눈에는 진짜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한 달 후 준호와 미라는 도심은 아니지만 괜찮은 30평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저는 남편과 살던 월세 50만 원짜리 빌라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남편의 체온이 남아있는 곳이었어요. 남편이 앉아서 신문 보던 낡은 식탁, 남편이 좋아하던 커피잔, 벽에 걸린 우리 결혼 사진, 전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생활비를 아끼기 시작했어요. 하루 식비를 5천 원 이내로, 전기세 아끼려고 여름에도 선풍기 안 틀고, 겨울에도 내복 껴입고 보일러도 최소한으로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준호가 좋은 집에서 새 출발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준호 결혼 후 3년이 흘렀어요. 저는 아직도 그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아들 부부를 만나는 게 전부였어요. 처음에는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도 같이 먹고 명절에도 함께 보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점점 못 보게 됐어요. 추석 때 전화가 오더니 며느리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한데 올해는 저희 친정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어머니 몸조리 잘하시라고 전해. 명절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설날에도 똑같았습니다. 엄마, 미란이가 회사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뵐게요. 그래, 알겠어. 일 잘하라고 전해줘. 명절날 혼자 떡국을 끓여 먹으면서 생각했죠. 명절 하루 얼굴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가도 금방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바쁘니까 그런 거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는 게 정말 힘들구나 생각하며. 그런데 작년 제 생일 일주일 전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미란이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미란이에요. 미란아, 웬일이야? 사실 전화가 온 게 한 달 만이었어요. 어머니, 생신이 다음 주잖아요. 아, 그래. 생일이구나. 사실 저는 제 생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작은 파티 하려고 하는데 오시겠어요? 파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신 파티라니? 제 생일은 그동안 혼자 조용히 넘어갔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미역국 끓여 먹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며느리가 파티를 준비한다니. 그래, 갈게. 고마워, 미란아.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거죠. 그럼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오세요. 알겠어. 그때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는 착해. 나를 잊지 않았어. 생일 당일, 저는 아침부터 옷장을 뒤졌어요. 어떤 옷을 입고 가야 하나. 10년 묵은 옷들 뿐이었지만 그래도 제일 나은 걸 골랐습니다. 회색 가디건에 검은색 바지. 깨끗이 다려서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할머니가 보이더라고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아이고,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하지만 그날만큼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후 5시.
저는 아들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1시간쯤 걸렸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들. 저 안에 우리 준호가 산다고 생각하니 뿌듯했어요. 6시 정가. 저는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똑똑똑.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문이 열리더니 미란이 환하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엄마, 생신 축하해요. 준호도 나와서 저를 맞이했어요. 고맙다, 얘들아. 어서 들어오세요, 어머니.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했거든요. 갈비찜, 잡채, 전복장, 각종 나물 반찬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어요. 아이고, 이걸 언제 다 준비했어? 어머니 생신인데 당연하죠. 어제부터 준비했어요. 특별히 전복장은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어머니 전복 좋아하신다고 준호 씨가 그러셔서요. 미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미란아. 정말 고마워.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자, 앉으세요, 어머니. 배고프시죠? 그렇게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녁은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아들, 며느리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엄마, 건강하시죠? 요즘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응, 괜찮아. 어머니, 이거 드세요. 전복장 맛있게 잘 됐어요. 미란이 제 그릇에 전복을 담아줬어요. 고맙다, 미란아. 엄마,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100살까지 사셔야 해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너희 손주 얼굴 봐야 하는데. 그러게요, 어머니. 저희가 효도 많이 할게요. 고맙다, 얘들아. 정말 고마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역시 착한 아이들이야. 식사 후였습니다. 미란이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케이크였습니다. 촛불까지 켜져 있었어요. 자, 어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신 축하합니다. 준호와 미란이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촛불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을 빌어야죠. 준호와 미란이 평생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아이도 건강하게 낳고 부부 금슬 좋게 해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촛불을 껐습니다. 준호와 미란이 박수를 쳤어요. 어머니, 케이크 드세요. 응, 고맙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너무 늦었잖아요. 버스도 없을 거예요. 미란이 말했어요. 그래도 되겠니? 폐 끼친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을요? 당연하죠, 엄마. 편하게 쉬다 가세요. 이불도 다 깨끗한 거로 갈아놨어요. 그럼. 고맙다.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침대, 포근한 이불. 방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라벤더 향까지 나더라고요. 역시 우리 며느리는 착해. 이런 걸 다 챙겨주다니.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포근한 침대였어요.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그날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단 몇 시간밖에 가지 못했어요. 새벽 3시였어요. 저는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랐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밤에 자주 깨요. 화장실도 자주 가고요. 물 한 모금 마시려고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다들 자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왔어요. 사각사각.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면서 걸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려는데 저는 멈춰 섰어요.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아직 안 자나? 저는 궁금했어요. 혹시 준호나 미란이 잠을 못 자는 건 아닐까? 아니면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고개를 살짝 내밀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미란과 준호가 침대에 나란히 앉아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잠옷 차림이었어요. 노트북 화면에 파란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사진이었습니다. 제 사진이었어요. 오늘 저녁 생일 파티 때 찍은 사진.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 그 옆으로 다른 사진들도 쭉 펼쳐져 있었어요. 작년에 찍은 사진, 재작년 사진, 그 전 사진들. 제가 웃고 있는 사진들이 주르륵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왜 새벽에 내 사진을 보고 있는 거지? 이상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미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진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미란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낮에 제게 했던 그 따뜻하고 상냥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꼭 그걸 지금 해야 해.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힘없고 지쳐 있었습니다. 완벽해야지. 미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보험 처리도 깔끔하게 해야 하고. 보험, 처리.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이걸로 해. 어머니,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 웃는 모습도 자연스럽고. 미란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딸깍.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란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딱 마지막으로 사용하기 좋은 사진 같아. 마지막으로 사용하기 좋은 사진. 그 말이 귓속으로 꽂히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마지막 사진. 보험 처리. 이건 설마 영정 사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너무 크게 뛰어서 그들이 들을까봐 무서웠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입술도 파르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서 들키면 안 돼. 저는 황급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발소리가 날까봐 최대한 조심했어요. 숨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입을 손으로 막고 숨을 참았습니다. 작은 방까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방문을 최대한 조용히 닫았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그 순간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지금 내가 뭘 본 거지? 설마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이,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잘못 본 거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해석이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기 좋은 사진 같아. 마지막 사진. 영정 사진. 보험 처리.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은 건 분명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들을까봐. 저는 입을 꽉 막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죠. 왜? 그날 나는 내 장례식이 이미 끝까지 짜여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었어요. 창밖을 보니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젯밤의 지옥을 저는 오늘 아침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똑똑똑. 방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주무세요? 일어나셨어요? 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깼어. 지금 나갈게. 저는 얼른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어서 그랬죠. 안 돼. 들키면 안 돼. 저는 찬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봤어요.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미란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차갑게 제 영정 사진을 고르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응. 잘 잤어. 침대가 편해서 푹 잤다.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다행이에요. 어서 나오세요. 아침 차려놨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미역국과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 드시라고 미역국 끓였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상냥했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은 없었던 것처럼. 고맙다, 미란아. 저는 억지로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있죠? 응, 맛있어. 사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겨우 몇 숟가락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많이 안 드시네요? 준호가 물었어요. 배가 안 고파서 그래. 이젠 그만 가봐야지. 너희들 바쁜데 폐 끼치면 안 돼. 저는 일어났습니다. 별 말씀을요. 좀 더 계시다 가시지 그래요? 아니야. 집에 볼 일이 있었어서. 사실 볼 일 같은 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이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혹시 오늘 제게 뭔가를 할까봐. 그럼 옷 챙기세요.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버스 타고 갈게.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오세요. 조심해서 가세요. 응, 그래. 미란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미란이 저를 안아줬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죠. 하지만 저는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이 포옹이 마지막 독이 든 포옹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겨우 포옹을 벗어나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머니.
준호와 미란이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들어가서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그렇게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1시간 후, 저는 제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남편과 살던 월세 50만 원짜리 빌라. 좁은 방이었지만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하지만 그날은 그 작은 방이 유일하게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어요. 딸깍. 문을 잠갔어요. 찰칵. 체인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탁.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건 이제 제 목숨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혼자서 어떻게 그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한다. 하지만 뭐라고 말하죠? 제 며느리가 제 영정 사진을 고르고 있었다고요? 다들 정신 나간 노인네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도 없고 미란한테서도 연락이 없었어요. 어쩌면 내가 잘못 본 걸까? 잘못 들은 걸까?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내가 본 건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구지? 설마. 조심스럽게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문 밖에는 우체부 아저씨가 서 있었고 손에는 큰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발신인 김미란. 초인종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박복수님 계세요? 우체국 소포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사인 부탁드려요. 우체부가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저는 휘갈겨 사인을 하고 박스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저는 박스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딸깍. 문을 잠갔습니다. 박스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발신인 김미란. 며느리가 보낸 거였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 손이 떨렸어요.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한약 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유명한 한약이었어요. TV 광고에서 본 적이 있는 그 한약. 고급스러운 포장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쪽지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어머님, 생신 선물이에요. 몸보신 하시라고 특별히 준비했어요. 하루에 한 포씩 드시면 돼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하는 며느리 미란 올림. 사랑하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칠 전 새벽에 들었던 미란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마지막으로 사용하기 좋은 사진 같아. 저는 한약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흔들어 봤어요. 바스락바스락. 안에 한약 포들이 들어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
정말 한약일까? 아니면 저는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개별 포장된 한약 포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어요. 하나를 꺼내 봤습니다. 갈색 봉지에 담긴 가루였어요. 뜯어서 냄새를 맡아볼까? 아니야, 위험해. 저는 한약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째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미란이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받아야 했습니다. 안 받으면 의심할 테니까. 여보세요? 어머님, 택배 받으셨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습니다. 응, 받았어.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 몸 생각해서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꼭 드세요. 하루에 한 포씩요. 그래, 알았어.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던데 건강 챙기셔야 해요. 그 한약 드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고맙다, 미란아. 그럼 전화 끊을게요. 또 연락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꼭 드세요. 하루에 한 포씩. 미란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한약을 먹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혹시 밖에서 누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바닥이 났습니다. 라면도 떨어졌고 쌀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밖에 나가기가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러다가 정말로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쿵쿵쿵.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1층에서 올라오는 발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발소리가 제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계세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1층에 사는 사람인데요. 1층. 저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또렷한 눈빛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께서 며칠째 나오시는 걸 못 봐서요. 혹시 편찮으신 건 아닌가 해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체인은 걸어둔 채로요. 괜찮아요. 그냥 집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할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많이 야위신 것 같은데. 1층 청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그때 1층 청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저는 급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1층 청년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어요. 할머니, 제 연락처 문 앞에 두고 갈게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달려올게요. 청년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1층 청년이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바닥에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진수 경위, 청파경찰서 010-2345-5678.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경찰. 저는 명함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이라면 혹시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정말로 믿을 수 있을까? 내 말을 믿어줄까? 저는 고민했습니다. 며칠이 또 지났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준호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준호야. 무슨 일이야? 엄마, 미란이가 보낸 한약 잘 드시고 계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응, 잘 먹고 있어.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 요즘 몸 상태는 어때요? 어지럽거나 속 안 좋거나 하진 않으세요? 어지럽다고? 속이 안 좋다고?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지? 아니, 괜찮아. 그럼 다행이네요. 한약이 좀 독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 이상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독하다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역시 그 한약에 뭔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엄마, 그럼 전화 끊을게요. 건강하세요. 그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독할 수도 있다고? 혹시 이상하면 연락하라고? 이건 분명히 저는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1층 청년이 남긴 명함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청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 씨, 저 2층에 사는 박복순이에요. 아,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30분 후, 저는 진수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1층 끝방이었어요. 작은 원룸이었는데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법률 서적, 범죄 사건 기록, 수사 매뉴얼까지.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두꺼운 수첩이 놓여 있었어요. 진수는 제 앞에 앉아서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인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아들 집에 생일 때문에 갔었어요. 네. 전 저희 생일날의 일을 진수에게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진이 제일 좋은 것 같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하기 좋은 사진 같다고. 주르륵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며느리가 한약을 보냈어요. 하루에 한 포씩 드시래요. 근데 저는 무서워서 못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그 한약이 독할 수도 있대요. 혹시 이상하면 연락하래요. 진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그 한약 아직 있으세요? 아니요, 버렸어요. 쓰레기통에요? 네, 혹시 가져올 수 있어요? 가져올 수 있어요. 저는 급히 제 방으로 올라가서 쓰레기통에서 한약 상자를 꺼냈습니다. 다시 진수의 방으로 내려갔어요. 이거예요. 진수가 한약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서 한 포를 꺼냈어요. 유명한 브랜드네요. 그쵸. 근데 우선 이게 정품인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정품이요? 네. 혹시 정품 포장에 다른 걸 넣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볼게요. 경찰이니까 공식 절차로 분석 요청할 수 있거든요. 정말요? 네. 근데 할머니, 진수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머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소리 내어 울었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수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말 도와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정확히 알아봐야 해요. 며느리분이 누군지, 왜 이러는지. 어떻게 알아봐요? 진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일단 며느리분 이름이 뭐예요? 김미란이요. 김미란 씨. 나이는요? 35살이에요. 진수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분 본명 맞죠? 개명한 적은 없고요? 네, 결혼 전부터 김미란이었어요. 화면에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며칠 시간 주세요. 제가 조사해 볼게요. 뭘 조사하시게요? 며느리분의 과거요. 경찰 기록이랑 신문 기사도 찾아볼게요. 저는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찾아와도 문 열어주지 마시고 바로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알겠어요. 제 번호는 가지고 계시죠? 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24시간 언제든지요. 고맙습니다. 진수 씨.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이게 제 일인걸요. 저는 진수의 방을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말을 믿어줬어요.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진수가 밝혀낼 진실이 제 상상보다 훨씬 더 끔찍하다는 걸.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어요.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진수였어요. 저는 얼른 문을 열었어요. 진수가 노트북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들어오세요. 진수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진수를 식탁에 앉혔어요. 뭔가 알아내셨어요? 진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일단 한약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국과수에서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진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이상한 성분이 검출됐어요. 이상한 성분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정품 한약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정품 포장에 다른 한약을 넣은 거예요. 다른 한약이요? 독성은 없는데 장기간 복용하면 몸을 약하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 있었어요. 약하게 만든다고요? 네.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성분들이요. 그럼 그걸 계속 먹으면요? 몸이 점점 약해지겠죠. 진수가 저를 봤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도 넘어져도 어떤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도 진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뭐가 더 있어요? 진수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경찰 기록이 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며느리분 이름으로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 봤어요. 네. 그런데 이상한 게 나왔어요. 진수가 화면을 클릭했습니다. 진수가 저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미란 씨 과거 남편이 계단에서 굴러 사망했어요. 남편, 계단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6년 전이에요. 진수가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기사 아래에 사진이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여자. 미란이었습니다. 제 며느리 미란이었어요. 그런데 기사에는 이 남자가 김미란 씨의 남편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진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또 다른 기록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전엔 진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김미란 씨 전 남자친구도 화재로 죽었고요. 화재로요? 네, 10년 전이에요. 미란 씨가 25살 때였어요. 당시 남자친구가 원룸에서 화재로 사망했어요. 진수가 또 다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화재 현장 사진. 그리고 울고 있는 젊은 미란의 모습.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 다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보험금이요. 네. 남자친구 때는 1억, 남편 때는 3억이요. 진수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경찰 기록에도 미란 씨는 수상인물로 분류돼 있었어요. 수상 인물.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네. 두 사건 모두 의문점이 많았어요. 그 당시 남자친구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화재 원인이 담뱃불이었고 전 남편은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굴러떨어졌대요. 그럼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기소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고인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진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그럼 우리 준호는? 세 번째인 것 같아요, 할머니. 세 번째.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위험해요. 왜요? 할머니가 아드님한테 5억을 주셨잖아요. 김미란 씨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없어져야 그 돈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나중에 상속 문제도 복잡해지니까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진수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는 할 수 있는데 지금 가진 증거만으로는 체포는 어려워요. 왜요? 한약 분석 결과도 독극물이 아니고 과거 사건들도 이미 종결됐어요. 김미란 씨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요. 그럼 어떡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증거요? 미란 씨가 직접 범행을 인정하거나 실제로 범행을 시도하는 걸 현장에서 잡아야 해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 위험한 거네요. 진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저는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수 씨. 아니에요, 할머니. 이게 제일인걸요. 억울한 사람을 돕는 게 경찰이니까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란이 이미 두 사람을 죽였다니. 10년 전 남자친구, 6년 전 남편. 그럼 준호는 내 아들도 곧 죽을 운명인 건가? 그리고 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감히 내 아들을, 그리고 나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로 당하지 않겠어. 절대로.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저는 진수의 방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들어보세요. 진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파일이 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며느리분과 아드님의 통화예요. 어젯밤에 녹음됐어요. 어떻게 녹음을 했어요? 그냥 감청했어요. 진수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경찰이긴 하지만 이건 비공식이에요. 증거로는 쓸 수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진수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한약 잘 드시고 계시대?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어머니가 잘 드신다고 했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약을 먹는다고? 좋아. 그럼 한 달 정도 지나면 몸이 많이 약해질 거야. 그리고 나서는 미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움직이는 거지.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등산 중에 사고가 나게 하거나. 계단에서 넘어지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꼭 그래야 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꼭 그래야 하냐고? 이 5억짜리 전세집으로 우리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미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쏟아졌습니다.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기도 사업하고 싶다며?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지금 가진 돈으로는 부족해. 최소 10억은 있어야 여유 있게 살 수 있어. 그건 그렇지만 그렇지만은 무슨. 어머니 보험금 5억 받아야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보험금 5억이라고요? 제가 모르는 보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집 보증금도 있을 거 아니야. 월세 50만 원짜리라지만 보증금은 1,000만 원은 되잖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빌라 보증금 1,000만 원. 통장에 남은 푼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해야 해? 준호의 목소리가 흐느끼는 것 같았어요. 내 엄마는 이미 72살이야. 어차피 몇 년 안 남았어. 우리는 아직 젊잖아. 30대야. 앞으로 살 날이 더 많다고. 이번만 성공하면 우리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내 사업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살고 싶지. 그럼 됐어. 다음 주에 움직이자. 등산 가자고 해. 어머니 좋아하시잖아. 산. 녹음이 멈췄어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아드님도 공범이에요. 며느리분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같이 실행하려 했어요. 사업을 하고 싶어서. 돈이 필요해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험금이 5억이라고 했나요? 네. 제가 확인해 봤는데 아드님이 할머니 명의로 보험을 들어놨더라고요. 3년 전에요. 3년 전에요. 네. 수익자는 아드님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미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배신한 것도 충격이었는데 아들까지.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키운 아들이 아빠 보험금 5억을 주면서까지 행복하길 바랐던 아들이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어떻게 괜찮아요? 저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진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지켜야 해요. 통화 내용대로라면 다음 주쯤 그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럼 전 죽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어떻게요? 진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게 생각이 있어요, 할머니. 전 진수와 한참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말이야. 요즘 기운이 없었어. 기운이 없으시다고요? 응. 아빠 생각도 나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그러시구나. 며칠 산장에 다녀올까 해. 산장이요? 응. 친구가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 공기도 좋고 조용한 곳이래.
거기 가서 며칠 쉬었다 올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세요. 푹 쉬다 오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산속이라 전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어. 연락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 네,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그럼 끊을게. 며칠이 흘렀어요. 준호와 미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같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사건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주산에서 70대 여성이 실족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품을 바탕으로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설마? 미란이 준호를 쳐다봤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어요. 여보세요? 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준호 씨 되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서대문경찰서 형사과 이동진입니다. 경찰서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란이 다가왔어요. 오늘 성주산에서 발견된 변사자의 소지품에서 박준호 씨 연락처가 나왔습니다. 혹시 박복순 씨라는 분 아십니까? 박복순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70대 여성분이신데 신분증상 주소가 제 어머니예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죄송하지만 서대문경찰서로 와주시겠습니까?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원 확인. 준호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돌아가신 거야? 미란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확인해 봐야 해. 당장 가자.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응, 그래야지.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미라는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미란이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미소에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잘 됐어. 미란의 입술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1시간 후, 준호와 미란은 서대문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형사관은 3층이었어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준호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미라는 그 옆을 차분하게 걸었어요. 박준호 씨 맞으십니까? 형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형사가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에는 영안실이 있었어요. 차가운 금속 문이었습니다. 신원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끼.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흰 천으로 덮인 시신이 누워 있었어요. 형사가 천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준호가 신음을 냈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미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옷은 제가 작년에 사드린 카디건이에요. 미란이 시신이 입고 있는 옷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도 어머님 것이 맞아요. 형사가 비닐봉투에 담긴 유품들을 보여줬어요. 맞아요. 다 어머니 것이에요.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얼굴 손상이 심해서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치아 검사나 DNA 검사를 해보시겠습니까? 그 순간 미란과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니에요. 준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맞아요. 확실해요. 하지만 절차상 미란이 형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형사님, 제가 사드린 옷이에요. 이 회색 카디건. 작년 겨울에 제가 직접 고른 거예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시계도 제가 어릴 때 선물 드렸던 거예요. 준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그냥 편히 보내드리고 싶어요. 이미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돌아가신 뒤에까지 몸을 훼손하고 싶지 않아요. 형사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족분이 그렇게 원하시면. 고맙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 준비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내일. 내일 바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빨리요? 네, 어머니를 빨리 모시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시신은 장례식장으로 이송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그 순간 미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미란은 달랐어요. 창밖을 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를 빠져나왔어요. 다음 날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준호와 미라는 서둘러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장례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 시내 대형 장례식장이었습니다. 3층 301호. 입구에는 화환들이 가득했어요. 그 중 하나에 적힌 글이 보였습니다. 고 박복순님의 영전에 조카 일동. 고인. 저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챙이 넓은 검은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목에는 검은 스카프까지. 거울을 봤을 때 저 자신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진수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진수도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네. 가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후. 저는 장례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301호 앞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곡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제일 뒤쪽에는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제 사진이었습니다. 생일 파티 때 찍은 그 사진.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 영정 사진 주변에는
흰 국화꽃이 가득했습니다. 촛불도 켜져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가세요? 준호가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상주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역시 검은 상복을 입고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미란이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저렇게 슬퍼하는 척을, 저렇게 완벽하게 연기를. 저는 조용히 조문객 자리에 앉았습니다. 뒤쪽 구석 자리였어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영정 앞에 나가서 절을 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제 장례식. 제가 살아있는데 치러지는 장례식.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준호와 미라는 계속 조문객들을 맞이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정사진 쪽으로 걸어갔어요. 다른 조문객들 사이를 지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준호와 미란 앞에 섰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지인분이신가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모자를 벗었습니다. 선글라스도 스카프도 풀었습니다. 미란의 눈이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미란이 뒤로 휘청거렸어요. 엄마?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영정 사진이랑 똑같은데? 무슨 일이야? 저는 준호와 미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오랜만이구나, 준호야. 미란아. 준호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놀랐니? 내가 살아있어서.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미란이 뒤로 물러섰어요. 안 돼. 이럴 리 없어. 분명히 죽었는데. 그래, 죽었지. 내가 원했던 대로. 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경찰관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진수도 함께 들어왔어요. 경찰관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을 살인교사 및 살인미수,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네,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준호가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경찰관들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도망갈 곳 없어요. 진수가 다가왔습니다.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통화 녹음, 한약 분석 결과, 과거 범죄 기록까지요.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미란의 손에, 준호의 손에도. 엄마. 준호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미란이 저를 노려봤어요. 그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래, 내가 꾸몄어. 너희를 잡기 위해서. 넌 나를 죽이려 했고, 그 다음에는 준호도 죽였겠지. 10년 전 남자친구처럼
6년 전 남편처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부인할 생각 마. 다 알고 있어. 내가 어떻게 두 사람을 죽였는지. 그리고 준호가 세 번째 타겟이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준호가 미란을 쳐다봤어요. 그게 정말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저 할머니가 거짓말하는 거야.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증거가 다 있는데? 진수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신문 기사들이 떠 있었어요. 10년 전 화재 사건, 6년 전 추락 사건, 그리고 통화 녹음 파일. 이 모든 게 증거입니다. 미란 정말 너가 그랬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미란과 준호를 끌고 나갔습니다.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미란이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제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 마지막으로 사용하기 좋은 사진. 그들이 골랐던 그 사진. 저는 그 사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았어요. 이제 괜찮아. 이제 끝났어.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도 기쁨의 눈물도 아니었어요. 그냥 모든 것이 허무했어. 그날 이후 사람들은 전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장례식 일주일 전. 먼저 죽어야 한다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네, 할머니. 가짜로요. 진수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떻게요? 일단 할머니가 아드님한테 전화하세요. 뭐라고 해요? 요즘 기운도 없고 남편 생각도 나서 공기 좋은 산장에 가서 며칠 쉬었다 오겠다고요. 산장이요? 네. 할머니 산 좋아하시잖아요. 의심 안 할 거예요. 그럼요. 혼자 조용히 쉬고 싶다고 하세요. 연락도 잘 안 될 수 있다고 미리 말하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진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시신을 만들어야겠어요. 시신을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할머니 대신할 시신이요. 어떻게? 진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할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게 만들 거예요.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요. 저는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20대 젊은 경찰이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고맙습니다, 진수 씨. 아니에요. 자, 이제 전화하세요. 진수가 제 휴대폰을 건네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엄마가 말이야. 요즘 기운이 없어서 아빠 생각도 나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며칠 산장에 다녀올까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잘하셨어요, 할머니. 진수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해야 하나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진수 총각 선배님 댁 시골 안전가옥에 숨어 있었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 아무도 저를 찾을 수 없는 곳이었죠. 그날 저녁 7시 뉴스였습니다. 할머니, 뉴스 보세요. 진수가 TV를 켰습니다. 화면에 뉴스가 나왔어요.
성주산에서 70대 여성이 실족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품을 바탕으로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TV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일주일 전 진수는 한 병원을 찾아갔어요. 외과 전문의 김민석 교수. 들어오세요. 문패에는 외과 과장 김민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배, 오랜만입니다. 진수야, 웬일이야? 김민석은 진수 선배였습니다. 의대를 나와서 외과 의사가 된 사람이었죠.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뭔데? 진수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신이 필요합니다. 뭐? 김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할머니 한 분을 살려야 해요. 그분의 며느리가 연쇄살인의 보험 사기 같은데 증거를 잡아야 해서요. 진수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박복순 할머니의 이야기, 미란의 과거, 준호의 배신, 그리고 그들을 잡기 위한 계획. 김민석은 한참을 듣고 있었어요. 미친 짓이야. 알아요.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어요. 나한테 시신을 구해달라고? 네. 무연고 사망자 중에서 70대 여성 할머니와 비슷한 체격. 김민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불법이야. 너도 알지? 알아요. 하지만 선배밖에 없어요. 김민석이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선배의 전화였어요. 시신을 구했다고. 저는 병원 영안실로 갔습니다. 냉동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70대 여성, 무연고 사망자. 이분이야.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 연고자가 없어서 화장 예정이었는데. 김민석이 말을 멈췄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 미안하다고 해, 이 할머니한테. 그럼요. 그날 밤 진수와 김민석은 시신을 옮겼습니다. 박복순 할머니가 입던 옷을 입혔어요. 가방에는 할머니의 신분증과 유품을 넣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진수와 박복순 할머니는 성주산으로 향했습니다. 험한 등산로였어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절벽 근처. 할머니, 여기서 기다리세요. 진수가 복순 할머니를 안전한 곳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혼자 절벽 쪽으로 갔어요. 시신을 조심스럽게 절벽 아래로 내렸습니다. 할머니의 등산화 한 짝을 벗겨서 절벽 근처에 놓았어요. 다른 한 짝은 아래쪽에 던졌습니다. 지팡이도 절벽 아래로 던져서 부러뜨렸습니다. 가방은 바위에 찢어서 걸어 놓았어요. 완벽했습니다. 누가 봐도 실족사 현장 같았어요. 이제 가요. 진수가 복순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왔어요.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피고인 김미란.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인은 10년 전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를 화재로 위장해 살해하고 보험금 1억 원을 취득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6년 전 당시 남편을 계단에서 추락시켜 살해하고 보험금 3억 원을 취득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박복순 씨를 살해하려 시도했으며
피고인 박준호와 공모하여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에 피고인 김미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쾅쾅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인 박준호.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피고인은 살인 교사 및 방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준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준호가 방청석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곳에 박복순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유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달이 보였어요. 차가운 달빛이었습니다. 미라는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났어. 미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할머니! 살아있을 줄은!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들킨 것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종로구 작은 사무실. 문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박복순 보험, 설계사무소, 노인 전문 상담.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복순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저기 이 보험 가입하라고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80대 할머니 한 분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박복순 할머니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수급자가 조카분으로만 되어 있네요. 네, 그렇게 하래요. 이러시면 안 돼요. 왜요? 할머니께 만약 무슨 일이 생기시면 보험금이 전부 조카분한테만 가요. 할머니는 한 푼도 못 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박복순 할머니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연금 형식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할머니께서 매달 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나중에 할머니께서 몸이 불편하시면 요양급여도 받으실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어요. 요양급여요? 네. 요양원 비용이나 간병 비용을 보험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조카분한테 짐 안 되시고 할머니 스스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80대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게 훨씬 좋겠네요. 맞아요. 할머니 돈은 할머니가 쓰셔야죠. 박복순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노인들은 쉽게 속거든요. 박복순 할머니가 80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할머니, 커피 사왔어요. 진수가 들어왔어요.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진수 씨. 오늘도 상담 많으셨어요? 네, 3분이나 오셨어요. 다들 보험을 잘못 가입하실 뻔했는데 막을 수 있었어요. 잘하셨네요. 진수가 웃었습니다. 진수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전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용감하셨던 거예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할머니, 준호는요? 박복순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면회는 안 가요. 하지만 가끔 편지가 와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박복순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들이니까요.
박복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박복순 할머니가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받는 사진, 노인분들과 함께 찍은 사진, 진수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하나, 남편과 젊었을 적 찍은 사진.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박복순 할머니가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72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죽을 뻔했던 할머니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지키는 보험 설계사가 됐어요.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이 찾아온다는 걸. 그리고 배웠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것. 믿음보다 중요한 건 진실이라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요. 저는 오늘도 사무실 문을 엽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저처럼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이 찾아올지. 그분들을 지켜드리는 게 제 새로운 사명이니까요. 김미란, 무기징역 복역 중. 박준호, 징역 7년 복역 중. 박복순, 노인 전문보험 설계사로 활동. 다음 이야기도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